안녕하십니까. 추리논증 9주차 유비논증과 가설추리 이런 제목으로 이번 시간에 수업을 좀 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그 시험을 치셨는데 시험을 쳤으니까 이제 뭐 어쨌든 그것도 시험이니까 아우 시험 이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시험 그게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됐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는 이제 내가 쓴 게 뭔지 기억이 안 나서 저한테 또 메일을 보내가지고 궁금하다고 그걸 다시 보내줄 수 없겠냐고 한 학생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어, 여러분들 그 자료에 이미 그 시험 문제와 해답이 주어져 있는데요. 뭐 그러면은 뭐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이나 뭡니까 그 자료에서 문제를 미리 줬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다 모음 답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적어 넣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학생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면 이것은 그 단답형이 아니에요. 단답형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인문학의 그 분야에서 약간 좀 수학적인 그런 그 추론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인문학적인 사유의 테두리 내에서 정답을 쓰더라도 좀 이렇게 서술형으로 논설을 쓴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답은 알고 있는데 귀찮아서 그런지 그냥 단답형으로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번에는 점수를 그대로 웬만하면은 그대로 줬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답만 이렇게 딱 쓰지 말고 자기의 생각을 좀 나타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전혀 안 한 학생도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교재가 없나 하는 생각도 이제 했는데 제가 뭐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걸 뭐 검사할 수도 없고 또 오프라인이라 하더라도 검사를 하는 건 좀 지나치죠. 대학생 정도 되면은 본인이 알아서 뭐 책을 살 테면 사고 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간섭을 한다는 건 좀 지나치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뭐 어디나 어느 그룹이나 다 그런 일은 있기 마련인 거고 제가 특별히 추리논증하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여기 남아있는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대견스러운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려를 하던 게 이제 교재를 다 끝내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끝내면은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출문제를 다 뭐 자료로 배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다 제가 뭐 이렇게 워드로 쳐야 되는데 칠 능력이 안 돼요. 지금 도저히 안 되고 제가 그 사이트를 알려드리면은 그 수업 맨 끝에다가 사이트를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공지사항에다가 사이트를 알려드리면 거기서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난 못 뽑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이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학과라든가 이공계 학생들은 또 잘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거로 인해 갖고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든 뭐 지금 반 정도를 왔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 정도가 왔네요 하면서 이제 그런 기분이 아니고, 저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겨우 반밖에 안 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엄살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 시험을 치기 전에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아주 기특한 학생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제가 여기다가 이 학생이 고민하는 문제를 써봤어요. 뭐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는데 누구라고 본인은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여기다 그대로 써봤어요. 그리고 제가 답한 것도 그대로 옮겨와 봤어요, 한번. 그래서, 아, 제가 순서를 잘못 내겠네요.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자료를 제가 드렸죠. 시험 문제를 다 자료를 통해서 드렸고, 또 해답도 다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험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공부하려고 온 거니까, 그죠? 공부하려고 온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 시험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걸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는 1번 문제는 논증이란 과연 무엇이며 훌륭한 논증의 요건은 하는 문제를 첫 시간에 아마 다룬 것 같아요. 이 학기에 첫 시간에 다룬 건데, 논증이란 무엇이며 훌륭한 논증의 요건은, 이거는 제가 길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자료 배포한 것을 이제 길게 이렇게 풍부한 그런, 이 정도 답을 써야 그래도 8점 만점에 8점을 줄 수가 있는 건데, 이 정도로 안 썼어도 8점을 줬어요. 주장과 근거가 포함된 말 묶음이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장과 근거. 자기 자신의 주장과 근거가 포함된 말 묶음이다. 말을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딱 묶어놓은 한 단위라 이거죠. 논증이란 그 말을 하는 주체의 일정한 전제, 프레미시스 혹은 근거, 그라운드라고도 하고, 그 근거로부터 어떤 결론 혹은 자기 자신의 주장, 클레임, 이런 걸 끌어내는 절차를 말한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자료에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죠. 원래는 오픈 테스트고 미리 문제를 다 알려줬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증의 생명은 전제가 결론을 혹은 근거가 주장을 얼마나 견고하게 보증하느냐, 지지하느냐 하는 거겠죠. 보통 논증을 추리 혹은 추론이라고도 한다. 논증 이제 아규먼트인데요. 아규먼트인데 이걸 그 내용으로 보면 추리 혹은 추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어진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는 사고의 과정이라고도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정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이런 것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사고라고도 할 수가 있고, 형사가 범인을 추적할 때 그 어떤 증거, 주어진 증거로부터 그 범인이 누군지, 어디로 갔는지 하는 것을 추론해낸다 이거죠. 제가 이걸 했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범인, 범죄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이런 추리 과정,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이라도 한번 그 경찰서에 이 뭐예요 이거 수사대에 이런 거 추론하는 사람으로 한번 써줄 수 없겠냐,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아주 도발적이고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달리 표현하면은 논증이란 추론이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논증이라는 것은 추론이다 이거죠. 추론한다. 어떤 주어진 사실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범인이 누구지? 어디로 갔지? 왜 범죄를 저질렀지? 하는 것을, 사실은 왜 범죄를 저질렀지 하는 것을 알아야 범인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아요, 이 분야에. 그런데 이제 저를 안 써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논정은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제가 승인할 수 있는 것이야 한다. acceptable 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된다. 전제부터가 잘못되면은 결론이라는 건 당연히 잘못되죠. 전제라는 것은, 자,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범인이 이러이러한 사람일 것이고 왜 범죄를 저질렀고 어디로 도망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추론을 하는데, 그 전제부터가 잘못되면은 이게 다 완전히 그 어그러지는 거죠. 그 추론 자체가. 두 번째는 이제 전제는 결론의 옳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결론이 옳다는 것과 관련이 없는 사실을 아무리 나열을 해봐야 이 추론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별 관계도 없는 얘기를, 사이드 스토리를 계속 흥분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뭡니까? 이 강좌에 온 목적 중에 하나도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봐요. 어떤 학생은 외교관 시험이나 무슨 뭐 기타 입사 시험을 치려고 온 학생도 있고, 내가 상대방하고 말하는데 좀 이 어법, 그 말하는 그 아규먼트 같은 것을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남들로부터 센스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을 들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해보니까 별로 관계없는 것 같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병이 나가지고 약을 먹으면은 금방 이렇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약도 있고요. 어떤 약은 글쎄 쓰기만 하고 별로 맞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약을 줘가지고, 제가 오늘 그 치과에 갔었거든요. 그 치과에 이빨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 온라인 수업을 제가 여러 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턱뼈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거기서 처방해 주는 거를 보면은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는 이제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병이 났는데 관련이 있는 약을 먹어야지,
뭐 보약을 먹는다거나 뭐 엉뚱한 뭐 그 턱뼈가 아픈데 다리 아픈 데를 먹는 뭐 약을 먹는다거나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제는 결론의 오름에 충분한 근거나 이유 혹은 뭐 그렇죠. 충분한 근거나 이유를 제공해야 된다. 충분하지 않은 근거를 약간 관련만 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죠. 야, 벌써 봄이 왔네. 야, 겨울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저기 봐, 제비 한 마리 있잖아. 그렇게 하는 것은 제비가 깜빡 실수를 했어요. 올 때가 아닌데 먼저 뭐 N번방 때문에 왔는가 왜 왔는가 하여간 그런 경우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승인할 수 있는 경우라는 거는 뭐냐? 아까 이제 승인할 수 있는 거, 오름과 관련 있는 거,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그 승인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상식적인 주장,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증거에 의해서 입증된 주장, 입증된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해는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론을 하는데, 야, 내일 아침이 돼 봐야 알지. 어떻게,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뜬다고 네가 장담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반박을 한다면, 저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상식적인 어떤 그 지금까지 입증이 된 그런 것을 의심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죠. 그 다음에 토론에 의해서 옹호된 주장, 그리고 훌륭한 논증이라고 지금 우리가 훌륭한 논증이라는 게 뭔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ARG. 그거에 의해서 입증된 결론, 이런 건 우리가 받아들여도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 이태원에 누가 갔는지 접속자를 갖다 10,000명 정도를 지금 기지국에서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서 추적을 한다. 그런데 거기에 빠졌어요. 뭐 거기 사는 주민이라든가 뭐 여러 이제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빼죠. 그런데 주민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사실 그게 주소가 거기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태원 그 클럽에 안 갔다는 보장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산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태원에서 그 사람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나는 그거 간 일이 없다. 증거를 대봐라 했을 때 저 사람이 봤다고 그러는데요 하고 이제 증거를 대면은 그거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잘못 본 거야. 나는 거기 간 일이 없어 하고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가의 보고, 코로나라는 것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뭐 추위에 약하고 어떡하고 저떡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물론 전문가도 틀릴 수 있지만 전문가의 보고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믿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진리. A는 A와 같다. 갑돌이는 갑돌이이다. 갑돌이는 갑돌이가 아닌 게 아니죠. 그런 것은 뭐 진리라고 하기도 못하고 뭐 자명한 거죠 그냥. 그런 거를 부정을 하면은 TV 토론할 때 정신 이상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제가 결론의 오름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전제 그 자체가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결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꼭 배워야 하는 건 아니죠. 배우지 않는더라도,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A라는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는 얘기는 B라는 사태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약간 논리학을 추리논증 수업을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상식이 없는 사람이죠. 네, 그런 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제가 결론에 오름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가지고 있는 수량이라든가 질, 그 다음에 종류 이런 게 충분히 결론에 오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한 제비 한 마리가 왔는데 곰이 왔다 이렇게 하는 건 불충분하다 그죠. 두 번째는 귀납론증과 연역론증의 차이를 설명하세요. 이게 함정 문제 아니죠. 그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건데 고등학교 때 배운 걸 그대로 쓴 사람도 꽤 있어요. 개별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을 갖다가 귀납론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는 연역론증이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은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아주 불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써놓은 학생도 있어요. 이건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셨나 어쨌든 책에도 나오고 수업에서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보통 연역과 귀납에 대해 연역론증은 일반적 사실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끌어내는 논증 그 다음에 귀납은 그 반대 이렇게 하지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연역론증도 일반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사실을 혹은 개별적인 사실에서 개별적인 사실을 끌어낼 수도 있다. 또 귀납론증도 마찬가지죠. 개별적인 사실에서 개별적인 사실. 그래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끌어내느냐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제가 결론을 얼마나 어느 정도로 뒷받침하는가 하는 문제에 따라서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것을 연역론증이라고 하고요. 약간 느슨하게 개연적으로 probability의 수준에서 개연적 혹은 개연적이란 말이 어려워요. 사실 확률적이라고 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되죠. 확률적으로만 보증하는 거 이런 것을 귀납론증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목적은 여러분들 틀렸다고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아라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취지를 제대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나중에 시험 치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아규먼트를 할 때 이게 무슨 도움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다 도움이 됩니다. 아는 소리 한마디 하는 거죠. 당신 말이야, 그 틀렸어. 왜냐? 그 추리논증 시간에 나온 얘기지만 그렇게 고등학교식으로 일반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사실, 또 개별적인 사실에서 개별적인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고 그건 상관이 없고 다만 어느 정도로 강하게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신 말한 거는 지금 너무 느슨한 그런 얘기라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논증의 타당성과 건전성을 3번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타당성이라는 것은 전제가 결론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100% 지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제가 옳다면 결론은 반드시 옳게 되는 그런 것을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전한 것은
전제가 옳으면 결론이 옳다라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전제가 옳을 뿐만 아니라 팩트, 아니면 진실, 그게 맞는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상식이나 뭐나 실제로 맞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건전하다, 이렇게. 건전하다, 뭐 그럼 건전하지 않으면 뭐 무슨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근데 건전이라는 표현이 좀 우습다 이거죠. 사운드 하는 거죠. 사람은 건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논증의 타당성이란 논증에 대한 일종의 형식적 기준이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인 논증을 타당한 논증이다. 혹은 반례, 그 반례라고 하는데 카운터 이젠플이라고 해서 반증 사례라고도 할 수 있죠. 반증. 그거에 그 논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 그것을 반례라고 하는데, 이 어감이 안 좋아요. 그냥 맞는 얘기인데 어감이 안 좋아서 이게 무슨 발음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반증 사례라고 하면 확실하죠. 반증이 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죠. 반증이 되는 사례가 하나라도 나오면은 그건 이제 그 타당한 그런 논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그런 그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느 날은 그런데 서쪽에서 떴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뭡니까, 타당한 논증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 타당한 논증에서는 전제와 결론이 실제로 참인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참일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참인 경우는 더 좋겠죠. 더 좋고, 그거는 건전하다고까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뭐 39쪽에는 서태지는 천에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이제 여기를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습을 갖다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 반례의 불가능성의 종류와 의의를 논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반례의 불가능성 종류만 딱 하고 말았어요. 의의를 논하세요 하는 것은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하셔야지. 여러분들 너무 불친절해요. 그냥 답만 덜렁, 답도 아니죠. 왜냐하면 불가능성의 종류와 그 다음에 의의를 논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의의는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한 학생은 한두 명? 그것도 그냥 건성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인문학 인문학의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설득력 있게 이렇게 전달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수학시험 같이 그냥 정답만 딱 쓰면은 뭐라고도 못 하는데, 좀 이공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동시에 이제 한계점 같은 게, 너무 팩트만 이렇게 제공을 하면은 좀 서운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사이드 스토리도 좀 알고 싶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풀어서 친절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례라는 것은 뭐냐 하는 것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답안처럼. 반례란 전제는 참으로 만들지만
결론은 거짓으로 만드는 사례다. 우리 책에 그대로 나왔어요. 좀 문맥이 좀, 어구가 좀 그렇게 썩 훌륭하진 못해요. 혹은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의 사례, 아니면 전제를 부정하는 사례를 말한다. 이게 반례가 뭔가를 먼저 데피니션을 해야죠. 반례의 불가능성의 종류와 의의를 반례 불가능성 세 가지만 쭉 이렇게 교과서에는 거 그대로 그냥 설명 한마디도 없이 그런 거는 정말 사실 교과서 보고 뺏기는 건데 그 뺏기는 거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교과서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딱 복사해가지고 딱 붙이면은 제가 그걸 보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안 보고 그냥 할 때는 그것도 훌륭한 거지만은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살을 좀 붙여야죠. 여러분들 참 기특하고 잘 하고 있는데 괜히 안전 소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반례의 불가능성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해줘야죠. 부드럽게. 어떤 학생이 제가 이제 레포트를 제출하세요. 이제 그랬더니 레포트만 하나 딱 붙였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레포트만 하나 딱 그거 붙였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게 어딨냐. 응? 사회에 나가서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아니 하찮은 일에 관련된 일이라도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사무적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인사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뭐 날씨가 어떠고 저떠고 뭐 해도 되고 부탁하신 답안은 아니면 그 리포트는 다음과 같이 첨부 드립니다. 뭐 날씨 더운데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뭐 이런 정도 하는 게 힘듭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덜렁 그거만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굉장히 미안해가지고 눈물을 쑥 뺐는데 눈물 빼는 것도 이상해요. 그냥 선배로서 그냥 충고를 한마디 한 건데 뭐 제가 그 인사받아서 뭐 하겠어요. 이제 사회 나갔을 때 좀 이렇게 사무적으로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상대방을 대하지 마세요. 하는 충고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그렇게 잘 알아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피와 살이 되는 거고 왜 수업 시간에 저렇게 불쾌한 얘기를 저렇게 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서운합니다. 수사적인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박태환 선수가 수영 선수인데 권투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다. 이렇게 하면은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거의 불가능할걸 이런 걸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일. 현실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서 반례가 가능하다. 박태환은 수영 선수야. 그리고 어제도 봤는데 수영했는데 무슨 언제 권투를 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물리적인 불가능성, 자연 법칙을 위배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이런 일은 여간에서 안 일어나죠. 우리 학생이 물은 거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이따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논리적인 불가능성. 이거는 이제 뭐 반례가 불가능하죠. N은 A와 같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것을 반박할 반례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맞는 거죠. 그래서 수사적 불가능성과 물리적 불가능성은 반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타당한 논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헷갈려요, 굉장히. 이런 것 같고, 뭐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헷갈리는데, 아, 잘 생각을 해보면 수긍이 되죠. 그러나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논리학의 관심사는 수사적 불가능성까지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리적 불가능성은 발레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뜬다 하니까 아니야, 내일 서쪽에서 뜰 수도 있어. 왜냐, 물리적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반박이 가능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서 해가 뜬다고 반박을 하면 이건 맞는 거야.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세계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서쪽에서 해가 뜬다는 것은 상당히 인정되기가 힘든 억지 같은 그런 주장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요하는 그런 문제인데 제가 힌트를 줬어요. 힌트를 아주 완벽하게 주진 않았지만 약간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건 틀릴 수가 없다고 보고, 또 많은 학생들은 유연하게 다른 이런 예를 들어서 논증을 구성했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제 수업을 상당히 충실하게 잘 한 학생들이 많았다.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뭐냐 하면은 모든 생명은, 제가 해본 거예요. 그냥 이거는 자살이 나쁘다는 취지의 논증을 구성해 보세요 했는데, 이런 취지로 이제 구성하면 된다 하는 거고, 전제 1, 전제 2, 그래서 소결론 1, 뭐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취지로 논증을 구성하면 된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제가 해봤습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난 이상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고 되도록 잘 살아보려고 한다. 그렇죠. 별 문제가 없는 한 이런저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N번방 사건에 그 조 아무개도 막 자살하려고, 그죠. 그런데 자기가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태어난 생명을 스스로 종식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살한 사람도 있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듯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어머니 날 왜 낳으셨나요?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눈이 장님이죠. 그래서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뭐 이렇게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은 자기가 눈이 멀었으면 안 태어나겠죠. 근데 그걸 마음대로 하나요?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듯이 어떤 이유로든 인위적으로 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원리에 어긋난다. 생명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살게 돼 있어요. 또 죽는다는 것은 거의 그 생명의 세계에서는 안 일어나는 거죠. 인간만, 동물이 자살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죠. 또한 자신을 이 세상에 있도록 한 직접적인 원인인 부모의 의도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다. 그죠? 생명은 현실적인 행과 불행을 넘어서서 존엄한 것이요. 따라서 내 생명이라 하더라도 내가
자기적으로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은 형법학자들은 자살을 범죄로 보았다. 이 훌륭한 논증까지는 몰라도 이런 취지로 하면 아마 80점 이상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채점관이라면 100점을 주겠지만 그러니까 형법학자들이 자기 목숨 자기가 끊는데 그거 범죄다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내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86쪽 우리 교재 86쪽에서 A의 주장 즉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동의 실제 사례를 한번 찾아서 설명해 보세요. 이거 잘했어요,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좀 어설프게 하거나 약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찾아보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발전하는 거니까 그걸 나쁘다고 왜 그렇게 했어 하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답은 몰래 자기 집 장롱 속에서 몰래 자기 혼자 마약을 복용한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자신의 장기를 적출하여 판다든지 독신자가 불이 다른 집으로 옮겨 붙을 염려가 전혀 없는 상태의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다든지 하는 행동들은 직접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데도 이런 일 하다 발각되면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자기 집에 불 지르는 사람 잡혀갑니다. 또한 야생의 동물들을 밀려 파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가 없죠. 야생동물 잡는 거와 다른 사람 권리 동물이 뛰어노는 것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안 해요. 산속에 몰래 태백산맥 아주 오지에 들어가서 동물 한 마리 잡는 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직접적으로는 침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행동들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7번째 7번 부당한 논증을 증명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단어를 바꾸는 거죠. 100번 문제 페이지 100쪽에 있는 문제 1번에 작은 1번에 다른 예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그 문제 말고 다른 거로 또 바꿔왔어요. 약간의 포유류는 파충류가 아니다. 약간의 포유류는 파충류가 아니다. 맞죠? 어떤 파충류도 돼지가 아니다. 파충류라는 건 뱀이나 개구리나 뭐 이런 거니까 당연히 맞겠죠. 어떤 파충류도 돼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돼지는 포유류가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거를 해보라는 거였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했고 또 어떤 학생은 뭐 이걸 선택을 안 하는 학생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14, 115쪽의 논증의 발례를 제시하시오. 답은 전제가 뭐냐면 서울 전 지역에 CCTV가 설치된다면 시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침해된다가 아니에요. 침해될 수 있다 하고서 아주 이렇게 사람들의 그 반박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발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발례가 되는 것은 이제 저는 이렇게 봤어요. CCTV가 설치된다고 반드시 시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인권이 침해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죠. CCTV가 설치되어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고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죄자를 추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오히려 사생활과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 설명. 설령 CCTV로 인해서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사생활과 인권이 보호되는 경우를 상쇄할 수 있는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안 되고 보강을 해야만이 이게 이제 더 완벽해지는 그런 추론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제 이 사람의 논증이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억지 주장이 안 되는 거죠. CCTV에 설치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단견이다 하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도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만약에 이 사람이 논증을 했더라면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따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CCTV를 전역에다 설치하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려는 국회의원이 있고 또 시민대표들도 각각 있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TV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토론을 한다 이거죠. 누가 옳으냐 했을 때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어요. 그거 당신이 책임질 거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좀 더 상대방을 설득할 의사가 맨 처음부터 있더라면 물론 CCTV를 설치를 하면은 인권이 보호받을 수도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인권이 침해당하는 이러이러한 심각한 문제는 어떡할 거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참을 수 없는 궁금함. 너무 정말 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36쪽의 문제 1, 이번에 4번 그리고 36페이지의 4번 문제 이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연관된 거예요. 답은 귀납이라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36쪽의 1의 4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36쪽의 4번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이 질문한 학생이 내가 이제 대답을 해줬는데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사무실 동료 한 사람이 내게 나는 그랜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죠. 나 그랜저 있어. 의심스러우면 내가 소유권 서류 보여줄까? 하면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결론 우리 사무실에는 그랜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게 다예요. 이게 연역 논증입니까? 귀납 논증입니까? 하는 건데 답은 이게 이제 귀납이라는 거예요. 귀납. 그래서 이 질문을 한 학생은 이거 귀납 아닌 것 같은데요. 연역 같은데요. 이 말이죠. 답은 귀납이라 나와 있지만 생각하기에는 연역인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단 타당성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전제는 무조건 참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때 사무실 동료 중 한 사람이 현대 그랜저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가정하면 내 동료 사무실에
현대 그랜저를 소유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있다 생각해 연역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귀납에서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나 그랜저 가지고 있어. 에이 무슨 그랜저를 가지고 있어. 어제 너 티코 타고 다니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 보여줄까? 소유권 서류 보여줄까 하면서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하 저 사람이 그랜저를 가지고 있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질문 이 그 논증은 귀납이냐 연역이냐 하는 거죠. 이 문제 이 물음을 제기한 학생은 연역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서류를 보여줬으니까 따라서 가지고 있다고 그거는 연역 확실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 문제는 타당과 부당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연역과 귀납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이 잠시 헷갈린 것은 이 논증이 타당하냐 부당하냐 이런 걸 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앞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동료의 말이 이제 장난으로 장난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장난으로 시침이 뚝 떼고 사실인 것처 하면서 나 그랜저 가지고 있어. 어제 내 사촌이 그거 나 줬거든. 의심스러우면 내가 서류 보여줄까? 하면서 가짜 서류를 딱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기 때문에 귀납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연적이다. 전제가 결론을 완벽하게 지지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제가 답을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36쪽의 4번 문제 이렇게 질문을 해줘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도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 학생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론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학생이 62쪽에 2번 문제 보면은 이제 스웨덴의 여름은 백야 현상이죠. 쉽게 말해서 백야라는 것은 저도 이제 스웨덴은 아니지만 저기 노르웨이를 가봤는데 백야가 있어요. 진짜로 밤에도 해가 떠 있진 않지만은 그냥 저녁인 것 같아요. 그냥 훤하니 계속 그렇게 있어요. 깜깜하지 않고 그냥 아침 일찍인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이걸 백야라고 해요. 백야가 계속된다. 백야가 계속되면 많은 사람들은 불면으로 피곤을 느낀다. 백야가 되면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니까 아주 새카만 카튼을 치고 이렇게 이제 자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스웨덴에서 여름에 많은 사람이 피곤을 느낀다. 이렇게 이제 논증을 했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반증 사례를 딱 제시해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주기가 변해서 스웨덴에서 여름에 해가 일찍 지는 경우 해갖고 반증 사례. 야, 지구 법칙이 변해가지고 이제 백야가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당신 그 논증 틀렸어. 이렇게 이제 반례를 제시한 것이 적절한지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답은 뭐냐 하면은 적절한 반례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제 자체를 그렇게 이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냐 하면은 반례로 제시되는 것은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반례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를 바꾸면 안 됩니다. 판례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판정을 제시하면 안 돼요. 그 원칙이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60쪽에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겠네요. 한번 재미로 한번 찾아보세요. 60쪽에 그 3번에 2번 3번에 2번을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입산이 금지된 후 이 산 계곡에는 사라졌던 많은 물고기들이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게 어디 갔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없었던 고기가 이제 하나둘 생겨났다 이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외국어 대학 그 뒷산 무슨 산인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등산객들이 올라가서 고기도 잡아먹고 뭐 가재도 구워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고기가 없었는데 외국에 대해서 하도 귀찮아가지고 딱 산을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니까 한 1년 후에 가보니까 물고기가 생겼더라. 따라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물고기를 괴롭혀가지고 물고기들이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반증을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입산이 금지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 너 그 논증 잘못된 거야. 입산 금지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안 가나요? 몰래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당신 논증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반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질문한 학생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답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답을 이제 해줬는데 제가 답을 잘못 좀 빼놨는가요? 아까 얘기했죠. 62쪽에는 이제 판례 자체 전제 자체를 부정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 거고 60쪽의 문제는 전제의 내용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1년 동안 입삼이 금지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문제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틀렸다기보다는 미끼를 탁 던진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 문제를 잘 내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년 동안 입산이 정지된 후 이렇게 하든지 입산이 정지됐다고 해야 되겠죠. 금지가 아니고 그러면 사람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금지됐다고 했거든요. 금지됐어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논박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확실하게 사람이 안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제 물고기가 사라졌으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그 물고기가 없어지는 원인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이제 전제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지금 그 판례가 잘못된 거죠. 판례가 잘못됐어요. 그걸 악용한 거죠. 금지라는 말을 갖다가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제가 문제를 두 번 했나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문제를 두 번 썼나 보네요. 답은 뭐냐 하면은,
만일 입산이 금지, 문제를, 답을 여기다 썼네요. 이상하게. 입산이 금지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입산이 정지되었다고 표현했다면 이런 관련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좋지 않다. 헷갈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심하게 이 문제 낸 사람을 갖다가 이제 탓했는데, 제가 그랬죠. 여기에 나는 많은 문제들이,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만들려는 그런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것이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여기로 올라가야 되죠. 제가 급하게 PPT를 만들다가 헷갈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문제, 공전 자전 문제, 이건 아까 이제 했는데 두 번을 제가, 두 번 했는가 보네요. 하여간 아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와, 학생의 질문이, 다 대답이 됐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그래도 뭐, 해야죠. 그래서, 가설 추리, 오늘은 이제 가설 추리와 평가 해서, 133쪽, 133쪽에 이제 그 가설 추리와 평가. 원래는 이제 저번에 시험을 치기 전에 제가 그랬었죠. 유비 논증의 평가에 대해서 더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다 한 걸 또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설 추리와 평가 이걸 좀 하고 좀 피곤하지만은 뭐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의 가설 추리의 평가. 그 가설 추리라는 것은 이제 유비논증, 이게 이제 지금 귀납법의 테두리에 있는 거죠. 귀납법의 범주 안에 있는 거, 뭐 유비논증은 저번 주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설 추리. 어떤 가설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추리를 하는, 그런 걸 가설 추리라고 하는데 그 사실이 왜 발생했나 하는 것을 추리하는 거죠. 이게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코로나가 왜 발생했지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이제 부닥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요새 그거잖아요. 화두가 코로나가 왜 발생했지? 우한에서 중국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이 코로나 균을 갖다가 배양을 해가지고 인류를 절멸시키려고, 아니면 그건 좀 심한 얘기인가요? 미국 놈들을 갖다가 그냥 다 이걸로 오염을 시켜가지고 멸망시키고 지구를 다 차지하려고 실험실에서 이제 그 코로나균을 배양을 하다가 그게 실수인 척 하면서 미군들이 그쪽에 이제 뭐 갔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군한테 그걸 갖다 전파하려고 슬쩍 이렇게 그걸 노출시킨 게 아니냐. 아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시장에서 그냥 야생동물을 갖다가 이제 밀렵들을 많이 하고 거기서 우연히 나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제3자로서 이 중국 사람들의 가설 추리와 미국 사람들의 가설 추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제가 한번 문제로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미로 다음 시간에까지 한번 코로나의 발생에 대한 가설 추리를 구성해 보세요 하는 것을 제가 문제로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히는 학생한테 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점 상당히 커요. 이미 발생한 현상을 E라고 그러고 그 원인으로 여겨지는 걸 C라고 했을 때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리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제가 영어 발음이 엄청 안 좋아요. 독일에 유학을 해서 지금 여기도 아프고 해서 발음이 안 좋습니다.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그래서 추론적인 가설 inferential hypothesis에서 이제 이 가설 추리, 추론적 가설 뭐 이렇게도 부르죠. 추론적 가설 왔다 갔다 해요. 가설 추리했다가 가설 추론했다가 뭐 어쨌든 A라는 현상이 일어났다. 실제로 일어났다. 코로나가 발생했죠.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하냐? 지금 가장 강력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게 코로나기 때문에 이건 증명이 된 거죠. 코로나라는 현상, 코로나 창궐이라는 A라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 가설 H는 현상 A를 가장 잘 설명한다. 가설 H라는 것은 하이퍼테시스죠. 하이퍼테시스의 약자죠. 그래서 따라서 가설 H는 참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코로나 19라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 근데 가설 H는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다. 중국에서 실험실에서 이게 노출되었다. 유출되었다. 일부러 유출했다. 심지어는 따라서 이 유출은 참이다. 유출됐다는 가설은 참이다. 뭐 라든지 아니면 그 우한에 있는 야생동물 시장에서 발생했다. 그 증거는 뭐가 있다. 뭐 이런 거를 대야 되겠죠. 현상 A가 실제로 일어났다. 코로나가 실제로 일어났다. 이걸 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낸 문제는 그게 아니고, 코로나 A는 실제로는 우한 야생동물 매매 시장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그것은 뭐 어떻게 설명이 된다 라든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실험실에서 의도적으로 유출되었다 그런 걸 잘 설명하는 그런 가설 추리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퀴즈로 재미죠. 재미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재미로 그래서 사건 발생의 설명 가설을 창의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창의적으로 찾아야 어디 뭐 매스컴에 보도되고 뭐 한 것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 가설을 만드는 사람의 어떤 그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한 뭐 동물시장에서 나왔다는 설,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설 그런 게 있는데 어떤 가설이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는가? 현재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그 우한 동물 시장에서 야생동물 그 밀렵 야생동물 시장에서 그냥 우연히 나온 거라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사력을 다해서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지 않고 점점 더 팽창해가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 설명이 되냐 이거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험실에서 코로나균을 의도적으로 배양한 것이 유출됐다. 슬쩍 잘못 나온 게 아니고 일부러 이것을 유출시켰다. 그렇게 해야만이 훨씬 더 잘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한번 잘 가설 추리를 해보라는 거죠. 가설 추리의 그 형식은 이제 가설 추리는 연역적으로는 부당한 추리. 이거는 책이 없어요. 책에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또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잘 빨간 줄로 쳐가지고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후권 긍정의 오류라고 그래요. 이제 오류론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배우는데, 후권 긍정의 오류다. 예컨대 귀류법, 압덕션이라고 그래요. 압덕션. 이걸 귀류법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귀축법이라고도 하는데, 귀류법이라고 많이 써요. 피어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그 철학자 펄스라고 그래요. 원래 펄스라고 하는데 이 펄스라고 하다가 이 발음이 펄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피어스라고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누가 반론을 제기해 가지고 피어스라고 이렇게 써요. 근데 원래는 펄스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그랬거든요. 리건 대통령이라고 했나요? 그러다가 리건이라는 발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레이건 이렇게 고쳤죠. 마찬가지로 펄스를 갖다가 피얼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책에는 펄스라고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근데 이 피얼스가 압덕션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이 귀류법에서 이제 그 가설추리, 일종의 가설추리죠. 놀라운 현상 A가 일어났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이제 만약 가설 H, 아까 하이퍼테시스라고 그랬죠. 가설이 이제 설명항이에요. 피설명항, 설명항에서 뭐 원고, 피고 하는 거 말이 어렵죠. 마찬가지로 피설명항, 설명항. 이 설명항이 뭡니까? 설명항이 피설명항을 설명해야죠. 그러니까 설명하는 주체는 설명항이고 이 설명항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 피설명항이죠. 복잡해요. 만약 가설 H가 참이라면 놀라운 현상 A는 당연한 현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H는 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얼스의 귀류법이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웬 지구에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 19라는 게 뭐 그럼 18이라는 것도 있는가요? 코로나 18 발음 잘해야겠네. 코로나 17 그러면은 그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코로나 18이 코로나 19죠. 코로나 19가 발생을 했는데 놀라운 현상이죠. 그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발생했는가, 누가 발생시켰는가. 그럼 가설을 세우는 거죠. 우한 시장에서 나왔다. 아니다. 중국 정부에서 일부러 미국을 갖다가 꼴보기 천적이죠. 천적. 우리의 뭐라고 그러나요? 약간 왼수죠. 왼수. 우리의 왼수인 미국을 갖다가 멸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유출시켰다. 그게 이제 설명항이죠. 가설입니다. 가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어떤 사실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우한에 미군들이 주둔을 했다. 왜 그런가는 몰라도 하여간 뭐 이렇게 그에 관한 연구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그래서 놀라운 A는 당연한 현상이 된다. 거기 미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군들 꼴보기 싫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출을 시켰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가 일부러 코로나 균을 갖다가 미군을 향해서 유출한 것은 했다는 사실은 참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통해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러나 가설 추리는 연역적으로는 부당하다고 그랬죠. 아까 말한 후권 긍정의 오류를 저지른다. 연역법으로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류다. 잘못이다. 이거죠. 펠러. 그런데 그렇지만은 귀납적으로 보면은 유용한 추론이 된다는 그런 과학적 추론이다 한 거죠. 이 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수학의 도움을 받지만은 이 수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간의 창의력,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수학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 창의력이라는 거죠. 거기에 가장 밀접한 것이 이 가설추리다라는 거죠. 뉴턴이 가만히 이제 사과나무 밑에서 누워가자고 생각을 한 거죠. 가만히 누워있는데 왜 사과가 갑자기 내 머리를 딱 때리면서 땅으로 떨어졌을까? 병들어서 그런가? 사과 벌레가 사과 꼭지를 파먹어가지고 뚝 떨어졌는가? 보니까 없어요. 왜 떨어지지? 그리고 사과가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위로 안 올라가고 왜 밑으로 뚝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다 그러겠죠. 예?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대물리학자인데 고전 물리학의 대가인데 미친 사람이다. 왜 사과가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지?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 그럼 사과가 떨어져갖고 하늘로 올라가?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 뉴턴은 놀라운 현상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놀라운 현상이다. 사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현상이다. 그걸 왜 떨어지는가를 설명항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F는 ma라는 힘의 방정식,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해낸 거죠. 그런데 이제 가설 추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설명을 하는데 왜 그렇다, 사과가 왜 떨어졌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아니면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왜 발생했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좋은 설명,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냥 무조건 설명한다고 해서 자 미국 놈들이 꼴보기 싫어서 그 일부러 코로나균을 중국 사람들이 유출시켰다 이렇게 하면 속이 후련할랑간 몰라도 그건 그 설득력이 있어야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야지 그냥 해가지고는 반발만 사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제 거기에 대항을 했죠. 그러니까 WHO에서도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이 말하는 코로나균이 중국에서 맨 처음에 전파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예? 그거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살짝 한 발 물러섰죠. 그래서 이제 반증 사례, 즉 설명항이 참이면서도 피설명항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 이게 좀 말이 꼬였는데요. 설명항은 실제로 참여해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라는 게 진짜 중국에서 발생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확실할 경우에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가설 추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설명은
설명을 받는 사람의 이해를 증진시켜야 된다. 얘기를 들어봐도 말이야, 뭐 별로 설득력도 없고, 아유, 피곤하니까 그만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싸한데? 더 해봐, 한번. 이렇게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 혹해가지고, 그럴싸하네. 이런 정도의 그 설득력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또, 설명항은 다른 설명항을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주장하는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코로나를 일부러 유출시켰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 그 증명되지도 않은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 그리고 그 또 다른 설명을 또 다른 설명이 또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순환론법이라고도 하는데, 도둑놈 3명이서, 은행을 털었어요. 은행을 털어가지고, 한, 1,000억 정도를 털었어요. 금하고 뭐하고 해서. 1,000억 정도를 털었는데,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이 은행을 우리가 1,000억을 털었는데 거기서 900억은 내가 가져가야 돼. 왜냐면 내가 두목이기 때문에 두목이 모든 거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을 이제 잘 조직을 이끌려면은 900억을 가져가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2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언제 우리 두목이요? 우리는 그거 모르고 있는데? 언제 당신이 우리 두목이 됐어? 그러니까 이 두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왜 두목이냐고? 두목이니까 내가 900억을 지금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두목이지. 두목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900억을 가져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900억을 가져갔어? 그러니까, 내가 두목이라고 했잖아. 두목이니까 900억을 가져갔지. 그러니까 또 2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왜 900억을 가져가? 그러니까, 답답한 소리 하네. 내가 두목이라니까? 두목이니까 900억을 가져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자기가 두목인가를 설명하는데 자꾸만 하나마나 한 소리죠.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그런 게 웃지 못할 일이 굉장히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 속에도 그런 게 들어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잘못하면 끼어들 수 있죠. 그래서 설명항은 또 다른 설명항을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설명이 아니에요.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설명을 당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설명이 돼야만 되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경 지식과 조화로워야 한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라면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생했는데 그게 뭐 야생동물 밀렵이라는 게 뭐지? 거기에 상식에 의하면 야생동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더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균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그러다 마는 거지.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과 조화라야 된다. 그 야생동물 밀렵 시장에서 통용되는 상식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넓은 범위의 현상들이 아니라 현상들이죠. 현상들을 폭넓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우한에만 딱 고정된, 거기만 한정된 그런 걸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설명하려고 하는 그 설명이 다른 사실에도 이렇게 통용이 되는
그 실험실에서 이 코로나균이 유출되었다면은, 그러면은 왜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냐라든가, 어떤 그 사실들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있어줘야만이 이 추리는 지지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설명은 존재론적으로 검약해야 된다. 이 말은 검약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차한 여러 사실들 또 증명해야 되고 또 증명해야 되고 자꾸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경우 하나 딱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압축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설 추리를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거죠. 가설 추리는 그 다른 가설들과 정합적인가, 다른 가설들과 맞는가 이거죠. 악의가 맞는가. 그리고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되겠죠.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이 잘못된 거죠. 좀 부족한 거죠. 그리고 다른 경쟁 가설은 없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가설을 힘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수 있는 다른 가설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설을 통해서 어떤 A라는 현상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설을 내놨는데 그 가설보다 더 강력한 반대 가설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설을 꺼내놓기도 전에 반박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무력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35쪽에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청소년은 뭐 현존하는 미래라는 말이 있다 해서 예문을 갖다가 약간 위쪽에다 이렇게 하나 줬어요. 그러므로 청소년은 꿈과 더불어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 결론. 이게 무슨 추리입니까? 했을 때 이건 가설 추리라는 거죠. 청소년은 이렇고 저렇고 뭐 어떠고 꿈을 가져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써놓고 결론. 청소년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중세 때 뭐 신부들이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죠. 근데 이런 문장에서 이제 그 끝에 주장하고 있는 게 가설 추리죠. 그래서 꿈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이 가설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7쪽에 보면은 오류 추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A라면 B인데 그런데 A다. 그러므로 B다. 그 다음에 A라면 B인데 그런데 B다. 그러므로 A다. 이거는 오류라는 거예요. 이제 연역 추리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좀 있으면 이제 오류론에 대해서 배우니까 그때 이제 하면 되니까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이 가설 추리에서 무조건 주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형식상 오류가 되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바로 100% 잘못된 추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귀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바로 그거죠. 현실적으로 있는 그런 사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가설 추리가
설명을 잘 해내면은 그것으로서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오류출이라고 하더라도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만약 A라면 B인데 B다. 그러므로 A다. 이게 이제 오류추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문제에 가서 논증의 재구성을 이제 이렇게 제가 해봤어요. 여기는 이제 이 1번 문제에는 논증의 재구성이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인간은 다른 짐승들보다 신체적 기능에서 열등하다.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신체적 기능에서 열등하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짐승들을 부린다. 그죠? 뭐 소도 부리고 말도 부리고 개도 부리죠. 개 썰매 끌게 하고 낙타도 부리고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인간은 영혼 속에 짐승보다 우월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인간이 우월하다는 거죠. 인간이 힘도 약한데 어떻게 해서 짐승들을 부리냐? 뭔가 영혼 속에 우월한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는 주장이죠. 결론. 근데 이런 결론이 일반 상식이나 다른 가설과 정합적인가? 맞아떨어지는가? 이것과 다른 어떤 경쟁 가설이 있는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재밌게 하려고 사이드 스토리, 인간의 영혼 속에 다른 동물보다 우월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제가 비웃으려고. 근데 영혼이라는 게 있는가조차도 사실은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의심스러운 건데 그 속에 뭔가 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체가 우스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금달걀의 비밀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이게 뭔지. 옛날에 이제 그 닭을 한 마리 가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책에 나오나요? 우리 때는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은 황당하다고 해서 아마 지워버렸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닭은 매일 금달걀을 하나씩 낳아요. 그러니까 주먹만한 달걀을 금덩어리로 낳으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엄청난 욕심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금달걀 하나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참아 내일까지. 내일이 돼야 금달걀이 하나 나오는데 매일 이게 뭐 하는 짓이여. 한꺼번에 다 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닭을 이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금달걀을 한꺼번에 꺼내려고 딱 갈라보니까 뭐가 들었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쪽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통 닭하고 똑같았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이드 스토리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금달걀의 비밀. 금달걀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게 성급하게 다 꺼내려다가 보니까 금달걀은 고사하고 은달걀도 없었다. 인간의 영혼 속에 뭔가 우월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글쎄 그런 게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거의 다 끝났는데 제가 지금 도저히 여기 아파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지쳤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시험 결과는 아직 제가 채점을 다 못했어요. 하면은 공지사항에다 띄우고 여러분들이 그 성적을 열람하기를 바라는 경우에 이제 거기다가 열어놔서 시험 침대로 가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떤 학생들은 아이고 나 알고 싶잖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해서 좀 이따가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